안녕하세요. 이런데 사연은 뭐 대단히 큰일이라도 있어야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하고 다닌 인간들을 좀 고발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도 부끄럽고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중에서 그래도 중간은 되는 집에서 자랐다고 생각해요. 크게 돈 문제로 속썩여 본 적도 없고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는 모든 게 예쁘고 세상은 다 정겹다고 느꼈는데 그게 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의 품에 살다가 서른이 다 되어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 기복이 있긴 하지만 꽤 오래 운영하던 회사라 나름 탄탄했고요. 덕분에 저는 서른이 다 되어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반강제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이후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둔 채 전원 생활을 즐기러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원래 꾸미는 걸 좋아해서 샵앤샵이라고 해서 친구의 미용실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던 신랑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손톱 관리 같은 거 해요? 잘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관리는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머리하러 왔다가 손도 관리받고 가도 돼요? 네? 네, 당연하죠. 그렇게 머리를 하러 올 때마다 손을 케어받고 가던 그 사람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마음을 표시했고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서 그랬던 건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살림솜씨가 서툰 저보다 신랑은 손이 야무져서 저희 집에서 자주 만났고 그럴 때마다 청소나 음식 등을 하면서 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저희 친정아버지의 모습 같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에게 조금 특이한 모습이라고 하면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과 유별스럽게도 친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결혼한 오빠가 있고 신랑도 여동생이 있는 집안이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맞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오빠가 내가 먹으려고 챙겨둔 음식 먹어서 엄청 싸운 적 있어. 자기는 그런 적 없어? 어? 나도 그런 적 있긴 한데 동생이 먹었는데 왜 싸워? 내 건데 말도 없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오빠는 그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 놀리려고 먹은 거거든. 아, 나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일을 다니셔서 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럼 안 싸워? 싸울 일이 없었어. 그냥 내가 양보하고 동생도 그런 거 아니까 좀 크고 나서부터는 잘 챙겨주던데. 와, 동생분 꼭 만나보고 싶다. 연애를 할 때에는 그저 신기한 사이라고 생각한 정도였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함께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 인사를 갈 때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자리에 여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미리 말을 하고 데려온 게 아니라 조금 불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선물 같은 건 더 잘 고를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액세서리 같은 걸 즐겨 하시는 편이 아니다 보니 곶감이나 과일 같은 식품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누이 덕분에 시어머님께는 스카프를 사드리고 시아버님께는 벨트를 샀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처음 신랑을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신랑을 영 못마땅해 하던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뜻을 꺾고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도 없고 알아서 살아라며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신랑을 놓치면 저는 평생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부모님께 결혼식에만 참석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끼고 신혼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오래 살 생각으로 둘이 살지만 30평대 아파트를 했고 빠듯하긴 했지만 대출금을 갚으며 열심히 지내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신랑과 함께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술도 한 잔씩 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게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고 저희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그것조차 여유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2년 넘는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시간 어때? 이번 주에 별일 없어. 무슨 일 있어? 아, 집에 잠깐 오라셔서. 그래, 그럼 다녀오자. 점심때 갈까? 그렇게 주말에 저희는 시댁을 가게 되었고,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저는 직감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밥을 먹고 평소와 같이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상한 분위기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사실 이번에 장사를 좀 해보려 한다. 아, 네네. 어떤 장사 하시려고요? 친한 친구놈이 조개구이집을 하는데 이게 마진율이 꽤 좋다더구나. 혹시 너희 집에서 원가를 좀 싸게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아, 저희 삼촌이요? 그래, 그래. 삼촌분이 도매상 하신다고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잘 말씀드려볼게요. 장사는 어디서 하시려고요? 아무래도 번화가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 집도 좀 정리하고. 네네, 싸게 납품받으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수익 내기 좋으실 것 같아요. 아버님, 응원할게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부모님이었으니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그저 저희 집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삼촌에게 연락해 시댁의 상황을 알렸고, 평소 저를 예뻐하시던 삼촌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납품을 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은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은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퇴직금을 당겨받아 가게를 계약했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정말 마음을 먹기가 무섭지 추진력이 아주 대단할 정도였죠. 그렇게 시부모님이 장사를 시작하시고 다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은 여전히 일에 바쁘셨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기다렸던 아이였던 만큼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집에 나가는 대출금 생각에 마냥 기뻐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돈이 모자라게 될 테니까요. 사실 만삭 전까지는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신랑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배도 이제 불러오고 하면 혼자서 생활하기도 힘들 텐데 우리 집에 영은이 들어와서 살라고 할까? 아가씨를? 무슨 일이 있어? 회사를 이직하는데 그게 우리 집 근처라서 자취방 알아보고 있더라고. 아, 자취방?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영은이가 집안일도 도와줄 거고 생활비도 낼 거야.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쑥쑥이도 태어나면 집에 사람 하나라도 더 있는 게 낫지. 요즘 애들은 공동육아라고 하잖아. 그건 그렇지만 아가씨도 불편할 텐데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좀 더 챙겨달라고 해볼게. 그래. 그렇게 엉겁결에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연애 때부터 자주 보던 사이이다 보니 친구처럼은 아니더라도 저와도 제법 친분이 있었고 신랑은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더 신경 써서 하고 청소도 더 신경 써서 하고요. 시누이는 회사가 좀 자유로운 편이라 10시 출근에 4시 퇴근을 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제가 일을 쉬기 시작하고부터는 마주칠 일이 잦았습니다. 서로 둘만 있을 때에는 나이가 같아서 아가씨, 새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서 반말을 하며 지냈어요. 오늘 오빠 늦는다는데 저녁 뭐 먹을래?
글쎄, 냉장고에 떡볶이 재료 있는 것 같던데 그거 먹을까? 나 요즘 입덧이 심해서 요리 못하는데 혹시 떡볶이 만들 줄 알아? 그럼 내가 할게. 시누이는 그렇게 음식을 하기 시작했고 주방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살림이 서툰 편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몸을 움직일 여력은 안 되었거든요. 신랑도 처음에는 집안일을 곧잘 도와주다가 매번 퇴근 후 집이 더러우니 슬슬 저와 시누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시누이와 함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두 달이 지나고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집에 가기 전에 온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둬야 해요. 아직 갓난쟁이라 면역력이 약하고 어릴 때 피부병이라도 생기게 되면 병원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정말 빨래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는 정신없이 쌓여 있고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이 이게 뭐야? 아, 왔어? 오빠 아직 안 왔는데. 뭐? 아니, 집안 꼴이 왜 이래? 아, 어제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았거든. 오늘 나 오는 거 몰랐어? 그 전에 치워두려고 했는데 미안. 저는 결국 아이를 아이방에 잠시 두고 집 정리를 했습니다. 옷 마디마디가 아픈데 그걸 다 정리했고 곧 젖이 뭉쳐서 유축을 하러 방에 들어갔어요. 저녁이 되어 신랑이 왔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랑에게 집 청소해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고 신랑은 그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다 치워뒀는데 동생이 친구랑 저녁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집을 더럽혀뒀을지 몰랐다고 하면서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넘쳐 흘러서 결국 저는 시누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아가씨랑 도저히 같이 못 지내겠어. 자는 애를 깨우지를 않나, 먹은 거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고, 새벽마다 집에 들어오고,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잖아.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어떡해. 다른 집은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기라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집은 그런 여력이 안 되잖아. 사실 내가 얼마 전에도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당신이랑 나한테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으시더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왜 그랬어?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잖아. 당신도 이제 엄마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아가씨한테는 당신이 잘 이야기 좀 해줘. 아무튼 도움은커녕 방해만 돼서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알겠어.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걱정 마. 시간은 또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모유수유 때문에 저는 안방에서 자고 신랑은 거실, 그리고 시누이는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통잠을 잘 무렵부터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곤거리는 소리, 제가 방문을 나가면 그 소리는 딱 끊겼고, 그 소리의 끝에는 시누이의 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서 물을 먹고 시누이의 방 근처로 가면 늘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몇 번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시누이는 침대에 앉아 있고 신랑은 방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자? 내일 출근 안 해? 아, 이제 자야지. 영훈이 남자친구 생겨서 그 이야기 중이었어. 아, 그래. 아주 남매가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 남자도 꽤 괜찮은 분 같아서 다음에 밥이라도 함께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애 잘 동안은 조용히 좀 이야기해. 알았어.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얼른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을 닫고 뒤돌아 나오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엿들어 보려 했어요. 하지만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는 밖에서 어떤 대화 내용인지 명확히 들리지 않아서 저는 곧 자러 들어갔고
전날에 쌓은 기분 때문에 저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출근하고 난 이후 그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고, 그날 저녁에도 두 사람은 끊이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졸린 눈을 참아가며 두 사람이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렸고, 새벽 4시가 되어서 몰래 신우이의 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꽂아서 듣게 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신우이의 남자친구의 내용도 시댁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저희 친정집에 대한 이야기였고,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며 터져나오는 눈물과 화를 참아야만 했어요. 오빠,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야? 글쎄, 그냥 출산후유증이 심해서 탈모가 생겼다고 할까? 탈모 치료 돈 많이 들잖아. 탈모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애가 아프다고 하는 건?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뭐, 난치병 같은 거? 와, 근데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네. 네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 안 그래도 나 혼자 할 때는 딸이랑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어찌나 애원을 하던지. 주소는 확실히 안 가르쳐줬지? 찾아오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조용하더라. 그래도 그 삼촌 쪽으로 안 물어보는 거 보면 신기해. 삼촌이랑 장인어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거든. 아무튼 곧 다시 연락을 하던지 해야겠네. 녹음된 대화 내용은 저희 부모님께 신랑이 전화를 해서 종종 돈을 뜯어냈다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신랑이 저희 부모님과 종종 연락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제가 직접 연락할 용기가 없다 보니 신랑에게 부모님은 잘 지내시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신랑은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드니 돈을 계속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결혼 몇 년쯤 지나 제 휴대폰이 부서지게 되었고, 휴대폰을 새로 바꾸게 되었고, 그때 제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부모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본 적도 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길래 저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중간에서 신랑이 막은 거였네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다음날 신랑의 휴대폰을 뒤져보았지만 저장된 이름 중 장모님, 장인어른 등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아이와 택시를 타고 부모님이 살던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부모님을 찾고자 하는 것도 막막하던 그때 정말 오랜만에 오빠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친오빠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살가운 사이가 아니기도 했고요. 오빠, 잘 지내? 나 미진이야. 미진이? 너 이 번호는 뭐야? 아, 예전에 휴대폰을 바꿔서. 너 괜찮아? 잘 지내? 거기 어디야? 나 여기 예전에 엄마가 살던 집 왔는데 이사를 갔다네. 혹시 전화번호나 집 주소 알아? 너, 아우, 씨, 나중에 만나면 진짜 각오해라. 주소 문자 찍어줄게. 제가 너무 엉망인 상태라 부모님께 찾아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신랑이랑 시누이가 한 대화의 내용이 맞다면 부모님도 저를 그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사는 지역에 있었고, 제가 다녔던 회사의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벨을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뜸들이고 있는데 결국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에 제가 놀라 허둥대는 사이 문 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그리웠던 친정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고, 눈이 마주친 순간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은 채 우는 아이를 안고 저도 함께 울어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아 끌며 저를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고, 곧 차가운 냉수 한 잔을 떠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는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께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곧 너무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제 화 풀린 거야? 아니, 내가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가 나 다시는 안 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신랑은 부모님께 연락을 하며 종종 친한 척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벌이도 많지 않고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신랑이 어쩐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셨대요. 결혼을 하면 저를 고생만 시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하지만 결혼 후 자주 연락이 오며 살갑게 하려는 신랑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제 안부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랑의 거짓말이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그때 상처받은 게 너무 커서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고 하면서요. 그러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돈을 받아가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려 한다고 하는 말에 산후조리원비와 도우미 비용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신랑의 폰으로 직접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신우이라는 사실을 아는 저는 이게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뜯긴 돈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같이 살았던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들은 힘들게 군대를 다녀오면 동지애가 생겨서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각별한 사이로 지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함께 일하며 힘들게 대출금을 갚고 배가 불러 회사에 나가지 못했을 때는 집에서 부업까지 하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정말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은 그저 신랑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뿐이었고 저는 그런 황금알에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그동안의 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당장 신랑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노발대발했고 그 와중에 저희 삼촌의 가게에서 싸게 납품받아 장사를 하는 시부모님까지 밉게 보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알고 있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댁도 저를 이용하려 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친정집에 간 순간부터 저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끝을 내버리기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집이 제 명의였기 때문에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시누이에게 제주도 항공권을 뽑아주고 아이 때문에 힘들었을 테니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했고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컴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등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버렸고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에 새로운 사람들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어요. 어차피 이혼을 하려면 만나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약 올리고 싶었거든요. 여행에서 다녀왔을 때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짐은 모두 다 없어졌으니 아주 난리가 나서는 제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제야 생각이 난 건지 신랑은 저희 집으로 연락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모르는 일이라 딱 잡아댔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저는 숨어서 지내다가 한 달 후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시부모님과 갈 곳 없는 신랑과 시누이가 있었고 저는 변호사와 부모님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장인어른, 여보, 긴 말 안 해도 알겠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얌전히 이혼해주길 바란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애를 생각해야지. 애? 당신 애 울 때 제대로 봐준 적이 있기나 해? 양육권이 문제면 당신한테 줄게. 당신이 키울 수 있어?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 저희 부모님들한테 사돈, 진정하시고 대화로 풉시다 하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신랑에게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누이의 방에 들어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거기는 역시나 저희 부모님이 제가 성인이 되고 선물해준 명품백이 있었어요. 저는 나오기 전에 시누이를 향해 도둑년이라고 말하는 걸 잊지 않았고 신랑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변호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신랑에게 세게 말하려고 양육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원래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곧 아이와 함께 다시 독립을 해야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보다는 작은 독이라도 제가 제대로 채워나가는 게 옳은 삶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삼촌도 시댁과의 거래를 끊었으니 시댁과의 악연도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냐오냐 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니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렇게 어렵게 배운 만큼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아이만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